영천 출신으로 원소의 중용을 받은 모사가 있으니 곽도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곽도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곽도도 예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도의 자는 공칙으로 예주 영천군 출신입니다. 영천이 인재의 요람이라 하는데 이건 음수의 영향이 크죠. 음수가 영천태수로 있으면서 중걸들을 적극적으로 첨가하였다. 음수가 추천한 인재에 종료, 순욱, 순유, 그리고 곽도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중 순욱이 새끼를 엄청 칩니다. 희지제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는 곽가를 첨가하고 조엄에다가 얘들이 다 영천군 출신이에요. 전형적인 관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인재인 것은 그 동네의 풍속이 상당히 학구적이다 볼 순 있어요. 참고로 순유도 나중에 정의감에 동탁을 죽이네 마네 하다가 사면되고 익주로 나섰다가 형주에서 존버타고 있으니까 조조가 서신을 써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해서 다시 오죠. 이것도 아마 순옥이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천 카르텔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조비 조예 때 신진두조 영천사인방까지 이어지는 거죠. 신비, 진군, 두습, 조엄이 바로 그 신진두조 일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곽도를 영천의 실패작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상 곽도가 영천태수 음수의 인재풀에서는 직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은 음수가 정계에 청거를 했다고 하면 곽도는 처음부터 영천태수 음수의 부하였습니다. 음수 밑에서 상계리를 했다 되어 있어요. 물론 군의 계리는 말단 현에 그 세금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음수가 마지막이 안 좋죠. 괜히 동탁줄을 탔다가 원수한테 죽습니다. 곽도는 갈 데가 없어졌죠. 바로 원소한테 갈아탑니다. 원소가 기주로 도망하니까 동탁의 부하들이 간언을 하죠. 쟤네들을 핍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벼슬을 주고 포용해야 된다. 동탁이 정권을 잡은 게 양주 총구석 비주류가 중원에 진출한 사건입니다. 비주류가 천하를 통치하려면 주류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한테 발해태수도 주고 원술한테 후장군도 임명해준 거예요. 그런데 동탁은 한편으로는 원소를 견제하려고 한복을 기주목에 임명합니다. 결국 이 한복이 중간에서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원소한테는 눈에 가시거든요. 자신을 옥죄는 세력이란 말이죠. 이걸 신평과 곽도가 해결을 해줘요. 당시 힘은 원소보다 한복이 더 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원소 뒤에 공손찬이 있었어요. 곽도가 이런 힘의 논리를 들어 겁박을 하여 기주목의 인수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한복은 결국 장막한 데 갔다가 원소를 두려워해서 자결 하죠. 이 즈음에 곽가가 원소를 한번 만나봅니다. 만나보니 영 별로더라. 신평과 곽도를 만나 임평을 하였다. 나는 원소랑은 같이 못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참고로 신평은 신비의 형입니다. 그 영천 사람이에요. 곽가가 원소군 진영에 와서 신평과 곽도를 따로 만났다는 것은 이미 고향에 있을 때부터 교류를 하던 사이였다는 거죠. 곽도나 신평이 곽가를 원소군 진영에 청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천 관시가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곽가는 결국 또 영천 관시 순욱의 청고로 조조군의 희지제의 후임으로 들어갑니다. 요절했다는 그 희지제도 영천 사람으로 순욱이 청구한 인물입니다. 당시 원소군의 세력 구도는 전풍, 저수를 필두로 한 기주호조, 그리고 영천 패밀리가 바로 곽도와 순욱경이고 그 중간 조율자로서 형주 출신 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소가 봉기를 사실 가장 신임을 하죠. 참고로 신배는 기주 출신인데도 그 곤조 있다 하죠. 이런 세력에 연연하지 않는 면모를 보입니다. 당시 조조, 도겸, 원술, 손책, 원소, 군웅 모두에게 유행하던 협천자론, 이걸 곽도가 순우경과 함께 반대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기록이 엇갈립니다. 삼국지 원소전에는 곽도가 협천자를 주장했다 되어 있어요. 원소가 몽진 중인 헌제에게 곽도를 파견하는데 곽도가 돌아와서는 협천자를 하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소가 듣지 않았다. 후한서에는 저수가 협천자론을 주장했으나 곽도와 순우경이 반대하였다 되어 있는데 후한서 부분이 좀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한서가 좀 더 사실에 가깝다 보여요. 후한서에 기록된 그 반대 요지가 뭐냐면 한나라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 괜히 황제를 들였다가는 일일이 상소를 올려 허연을 맡아야 되고 황제한테 불복하면 불충으로 찍혀서 포위만 결정된다. 원소는 원래 동탁이 소제를 패하고 세운 헌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주목 유우를 황제로 세우려 한 거예요. 그런데 유우가 황제 안 한다 하고 그 공손찬과 대립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헌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곽도의 의견에 마음이 더 가겠죠.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황실을 옹립한다는 것은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백관들 월급 다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괜히 조조가 황제 옹립하고 나서 발구중랑장이나 모건교회를 신설하고 도걸로 군비를 모은 게 아닙니다. 199년에 큰 사건이 생기는데 공손찬이 망한 거예요. 원소는 이제 중원 진출만 노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주전론과 반전론이 팽배하게 대립합니다. 전쟁을 반대하던 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손찬과의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됐다. 병사와 백성들이 지쳐있으니 황제한테 아부 좀 떨고 시간을 벌자.
그리고 약탈로 야금야금 힘을 키운다면 시간은 우리 편일 것이다. 그리고 조조가 사신을 막으면 그건 그거대로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여기서 곽도가 그 유명한 1250 운운하는 거죠. 병서에 보면 적의 10배면 포위할 만하고 적의 5배면 공격할 만하다 하였다. 지금이 기회다.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또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저수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조조는 황제를 옹립하고 있다. 우리가 조조를 치는 건 황제를 치는 것이다. 이건 불의에 해당하고 조조는 공손창과는 또 다르다. 이에 곽도가 또 반론을 제기하죠.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한 게 불이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사례를 봐라. 저수가 하는 말은 그저 지키기 급급한 것이지 계속 변화하는 형세에 알맞는 생각이 아니다. 이에 원소가 하오! 내 싸우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1250 발언 때문에 조조의 당시 병력을 1만 언저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원소군의 병력이 대략 10만에 달했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이면 1만 정도 아니냐. 그리고 조조가 오소를 습격한 병사도 5천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건 다른 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조조는 이미 청주병 30만을 받아들였던 상태였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적 있죠. 30만은 호활이고 아녀자, 노인, 아이들 다 포함한 일원들일 것이다. 황건적 같은 도적들 자체가 가족들까지 다 같이 움직입니다. 황건적에 난 서사를 보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무기를 들고 약탈해 대고 있다 되어 있어요. 즉 전투 가용한 장정들만 추리면 5만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곽도는 왜 1250이라 했느냐. 그마저도 병력으로 치지 않은 거예요. 이 청주병들이 나중에야 세대를 거듭하면서 세병제 전사들로 전투력이 올라가지 당시 조조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완전 당나라 군대였어요. 그 예가 나옵니다. 그 조조가 장수한테 패해서 쫓기죠. 우금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군 병사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도망오더라. 야, 니들 왜 대낮부터 옷을 다 벗고 다니냐. 그 청주병들한테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도적 습성 못 버리고 아군을 약탈한 거예요. 이에 우금이 불과 몇 되지도 않는 병력으로 청주병을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주병들이 조조한테 고자질을 해요. 우금이 때리던데요 하면서. 우금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큰일 났다. 쟤들이 고자질했단다. 그래서 우금이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조조 형님이 어떤 분이냐. 처 맞을 짓 했던 걸 다 알고 계실 거다. 이에 우금이 사태를 수습하고 후보고를 하니 과연 조조가 칭찬하였다. 청주병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곽도도 병력에서 제할 정도로 무시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전쟁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는 기주 세력과 영천 패밀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분명 존재합니다. 원소가 영천 패밀리들의 주전론을 채택하면서 기주 세력이 몰락하게 돼요. 원래 원소군의 군권 2인자는 저수였습니다. 그런데 곽도가 저수를 참언하죠. 저수의 권한이 너무 세다. 제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수의 군권이 3개로 쪼개지는데 그중 곽도가 하나를 잡아요. 나머지 하나는 같은 영천 식구 순우경이 잡습니다. 그래서 병권 구도가 저수, 곽도, 순우경 즉 1대2가 돼버려요. 그리고 관도대전이 진행 중일 때에는 저수의 군권이 곽도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저수가 황하도화를 반대했는데 원소가 강행하니까 저수가 병이 났다 하면서 잠수 타버리는 거죠. 결국 관도대전은 곽도와 순우경, 그 영천 식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죠. 원소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패전 후에 원소가 사망하게 되는데 후계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고 죽었어요. 원소가 원담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사망했지만 신배 일당이 유언장을 조작했다 하기도 하는데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원상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관도 전역을 일으키기 전에 원소는 원담을 사실상 장지에서 패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자사로 보내버렸죠. 저수가 이걸 간언을 했어요. 원담을 패출할 거면 자사로 보낼 게 아니라 아예 짬을 시켜야 된다. 병권을 줘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후계에 문제 생긴다. 그런데 원소가 말을 안 듣죠. 원소는 지방병권을 자기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갖길 원했어요. 유주자사 원희도 원소 아들이었고 병주자사 고관도 원소의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의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즉 원소의 평소 그 후계에 대한 마음이 원상한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담을 내세우려 했던 곽도 등의 영천 식구들한테 관도 전역에 패전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폐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세력이 둘로 쪼개지는데 원담한테는 바로 곽도, 신평등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지 그 업의 인프라를 원상이 차지하게 됐죠. 물론 원담의 평원 땅도 나쁜 땅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원담이 돈이 없었어요. 사서에서 엿볼 수 있는 정황이 원담이 청주에서 너무 오래 싸웠다. 처음에는 공동의 적 조조와 대립하기 위해 이 둘이 손을 잡거든요. 이때 원담이 나름 잘 싸우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담은 청주에서 약 2년 동안 전쟁만 했어요.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예인데 돈이 궁핍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상한테 원조 요청을 해요. 우리 갑옷과 병장기가 너무 낡았다. 돈 좀 다오. 원상이 이걸 당연히 안 들어줍니다. 이에 원담이 열받아서 원상을 치다가 패하는 거죠. 원상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원담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곽도의 작품이 나와요.
곽도가 신평의 동생 신비를 조조에게 보내서 도와달라 꼬드기게 했다. 조조는 원래 원담과 원상의 대립을 관망하면서 사실 형주를 먼저 치려고 했어요. 신비가 조조 진영에 사시에 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처음엔 잘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형주를 먼저 치려 합니다. 그리고 신비랑 딱히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마치 나중에 그 조조가 촉에 관심 없을 때 장송을 홀대하죠. 딱 필요에 의한 만큼만 사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가 영천 사람이죠. 곽가를 만납니다. 야, 네가 좀 잘 말해줄 수 없냐, 이런 관시를 요구했겠죠. 곽가가 그래서 조조한테 이걸 보고해요. 신비 말을 들어보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한번 만나보시겠느냐 했겠죠. 이래서 조조가 신비를 따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조가 묻죠. 원담 걔 믿을만한 놈이냐, 우리가 지원하면 원상을 이길 수 있냐. 이때 신비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하죠. 딱 그 말이에요. 원담의 신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형세만 따져보시라. 형주는 딱히 내부 소란이 없다. 그런데 하북을 보시라. 둘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북을 안 먹다가 내년에 풍년이라도 나면 그땐 못 먹는다. 그리고 지금 조조 당신의 적들 중에 하북의 세력이 가장 강하지 않느냐. 하늘이 기회를 주는데 왜 이걸 마다하고 형주를 친다 하냐 하니까 조조가 하오하오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업성 빈집을 갑니다. 당시 원상은 원담을 치러 평원으로 출정 중이었어요. 업성 빈집 소식을 듣고 회군했다가 유격당해서 개털리죠. 이에 신배가 지키던 업성이 조조군한테 함락이 되는데 신비가 조조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조조가 지금 업으로 진격하며 원상이 평원의 포위를 풀고 회군할 것이고 그때 원담은 원상을 추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원담이 추격보다 따로 노린 게 있습니다. 기주 북부를 점령해서 꿀꺽해버렸어요. 완전한 어부지리를 취한 겁니다. 곽도의 계책이 이와 같았다. 저는 곽도의 이 계책을 상당히 탁월한 계책으로 봅니다. 그 조조가 업성은 함락했으나 결국 어부지리를 당한 거예요. 원담 입장에서는 조조를 끌어들여서 포위도 풀고 정적도 빈사 상태로 만들었으며 기주 북부까지 평정을 했습니다. 조조가 이걸 눈뜨고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외교 스탠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서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세력균형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가 비등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웬만하면 서로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세력 전이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의 차이가 확연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약한 쪽이 까불지 않으니까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조조와 원담의 관계는 세력 전이 이론으로 관찰할 만합니다. 원상을 상대로 동맹국이었고 세력의 힘, 그 차이가 꽤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론에 따르면 원담이 까불지 않고 기주 북부 땅 일부를 조조한테 양도하면서 볼모를 보내고 이제 형주 볼일 보러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쑥그리고 지낼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 전이를 노리면서 국력을 키우면 되는데 이 세력 전이 이론에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는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성향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제사회에는 분명 지도자의 오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도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미국 상대로 해볼 만하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게 지도자의 오판이라는 겁니다. 원담이 오판을 해버려요. 조조와 적대합니다. 오판의 계기가 뭐냐면 기주 북부를 장악했잖아요. 이제 해볼 만하다 생각한 거예요. 원담은 땅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신비의 발언을 보면 기주가 흉년이었어요. 하북의 병사와 백성들이 식량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풍년이라도 들면 그땐 도모 못한다. 원담이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조조를 적으로 돌리는 바람에 진짜 간단하게 멸망합니다. 남피가 함락되고 곽도도 이때 처자식들과 함께 목이 날아갑니다. 원담과 곽도의 조합은 나름 괜찮은 조합이긴 했어요. 문제는 곽도가 기주일파하고도 척을 지고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표도 니들 싸우지 마라 편지도 쓰고 신배도 원담한테 편지를 쓰죠. 흉신 곽도를 베고 두 형제분들이 화해를 해라. 이때 조비가 쓴 전론의 기록을 보면 원담이 등성이읍 성에 올라 울었다. 그 다음 문장 기겁 우곽도, 곽도의 겁박을 받았다.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 없었다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실제 당시 원담은 실권했고 곽도가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보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권신을 악마하기 위한 조비의 개소리예요. 이런 곳에서도 조비의 강력한 황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론의 이 대목은 조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거봐라, 군주를 무시하고 권신이 권한을 행사하면 원담처럼 망한다. 원담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일찍이 원담은 청주에서 곽도 없이도 수년간 전쟁을 했죠. 이런 지도자는 부하가 막대할 수 없어요. 전쟁터에서 같이 구른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담이 물자 원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원상을 기습하다 패한 것도 곽도의 계책이라 볼 수 있느냐. 당시 서사를 보면 원담이 화를 내자 곽도와 신평이 옳았구나
이게 다 신배 때문입니다. 화만 돋군 걸로 보이거든요. 즉 곽도가 동의를 했지만 결국 원담이 자신의 판단으로 홧김에 저지른 걸로 보여요. 같은 관점으로 기주 북부를 점령하고 조조한테 바로 대든 것도 원담답습니다. 원담은 정치가보단 호전적인 군인 캐릭터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라 이거죠. 즉 곽도의 어부지리 계책은 원담의 호전성으로 인해 반만 성공한 계책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곽도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길, 먼저 곽도는 관도대전에서 병권을 받아 전쟁을 수행했으나 그가 작전에 투입되었던 전투가 이긴 바가 없어 하여 그의 통솔은 5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곽도의 용맹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패전하면서 도망은 또 잘 다닌 것 같으니 말 정도는 탈 줄 알았던 것 같소. 이에 38 리메이크의 43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곽도는 병력과 물자가 우위인 상태에서 그 우세만 믿고 탁월한 대계를 세우지 않아 관도 전역을 실패로 몰아간 주범이요. 다만 마지막에 보여준 어부지리 계책은 상당히 탁월한 계책이라 볼 수 있어. 이에 그의 지력은 다소 올려 84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조조를 끌어들인 것은 국제정치 관점에서는 판때기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그는 결국 이원 분쟁의 원인으로 당시 백성들이 두 세력의 대립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되어 있어 하여 그의 정치는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곽도는 참언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당파가 아닌 자들하고는 척지고 살았소. 관도 전역의 실패 역시 저수를 참아하여 결국 실각시킨 곽도의 모략질이 크게 작용했지 않소. 이에 그의 매력은 35를 주도록 하겠소. 듣던 조은이 묻기를, 곽도의 어부지리 계책이 훌륭하다 하나 결국 조조가 원상을 도모하고 원담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손을 내저으며 아니요. 당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있던 조조에게는 북쪽에 속국을 자처하는 세력이 있다면 오한과 흉노 등의 이민족의 관리에 있어 직접 통치보다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 이는 마치 국력이 막강했던 조의 시절 결국 토벌로 끝났으나 토벌 전에 웬만하면 공손년의 새로운 볼모를 받아들이고 입조를 약속받아 그 지역 관리를 계속 맡기려 한 것과 같소. 조방 때에도 요조 일대 요동 속국을 세워 선비에게 통치를 위임한 것도 마찬가지요. 즉 원담이 볼모를 보내고 기주 북부 일부를 바치며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훗날 분명 한 번의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이에 조은이 답하길, 최근 전예 그자가 남봉꾼 마냥 횡포가 심하다 들었어. 어떠소? 공사 다망한 장군 대신 내가 그자를 관리하겠소. 보고만 말랭이 석종이면 돼요. 이에 손찬이 형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대는 관정과 함께 매번 식량을 몰래 탈취하여 후시에게 크리미널 그룹이라 불려지지 않소. 내 어찌 그대를 믿겠소? 그것 보시오. 조조도 처음부터 원담을 믿지 않았을 것이 이와 같소. 호통을 치고는 대청하니 손찬이 형은 말 한마디를 안 지는 저 곽도 같은 자를 보았나 소리치며 다시 오심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관도대전 패배의 주역 곽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